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본은 위기에 몰리면 어떤 선택을 하는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일본은 스스로를 위기 상황에 놓였다고 판단하는 순간 실리주의와 현실주의가 강하게 작동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현재의 일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을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관광이든 출장이든 거의 필수 코스처럼 들르는 곳이 있죠.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돈키호테 그리고 마츠모토 키요시 같은 드럭스토어입니다. 여행 가방 한쪽이 그곳에서 산 물건들로 채워진 경험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면세 스티커가 붙은 화장품, 과자, 생활용품들 한가득 담아 계산대에 올려본 기억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면세 쇼핑의 천국 일본, 사실 이 말 뒤에는 일본 사회의 뼈아픈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은 약 20년이 넘는 장기 불황을 겪었습니다. 이른바 잃어버린 세대가 등장했고 경제는 좀처럼 활력을 되찾지 못했죠. 버블 붕괴 이후 이어진 침체는 단순한 경기 하강이 아니라 사회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친 장기 침체였습니다. 취업 빙하기 세대라고도 불리는 잃어버린 세대, 이들은 장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세대로 주로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에 사회에 진출한 현재의 40에서 50대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여행지에서 경험한 면세 천국은 어쩌면 그 장기 침체를 돌파하기 위해 선택한 하나의 현실적 전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일본은 이 길고 어두운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여 일본에서 돈을 쓰게 하자. 내수가 줄어든다면 외부 수요로 메우겠다는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규제 완화를 통한 쇼핑 중심 관광 정책입니다. 면세 범위를 확대하고 비자를 완화하고 관광객이 소비하기 좋은 환경을 과감하게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드럭스토어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쇼핑 중심 관광을 상징적으로 견인하고 있는 대표 기업이 있죠. 그렇죠. 바로 돈키호테입니다. 돈키호테는 심야 영업과 규제 완화를 성장의 엔진으로 삼아온 기업입니다. 24시간에 가까운 영업, 빼곡히 쌓아올린 상품 진열,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면세 전략, 이 모든 것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규제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폭발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돈키호테의 성장을 중심으로 일본의 규제 완화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돈키호테의 역사는 일본 소매업 규제 완화의 역사와 깊이 맞물려 있습니다. 과거 일본에서는 대형 점포의 출점과 영업시간, 특히 폐점 시간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른바 대규모 소매 점포법, 줄여서 대점법 아래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의 확장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규제 완화가 본격화되면서 자유로운 출점과 장시간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변화를 가장 영리하게 활용한 기업이 바로 돈키호테입니다. 돈키호테는 경쟁이 거의 없던 심야시간, 즉 나이트 마켓에 집중했습니다. 대부분의 점포가 문을 닫을 시간, 오히려 불을 밝히고 소비자를 끌어들였습니다. 그 결과 규제 완화라는 제도적 틀을 파고들어 심야 소비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여 급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돈키호테는 줄곧 심야 의약품 판매 허용을 강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2009년 마침내 약사법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개정의 핵심은 바로 등록 판매자 제도였습니다. 약사가 아니더라도 일정 자격을 갖춘 등록 판매자가 일부 일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2009년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장기 불황 속에서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고 유통 규제를 완화하려 했던 일본 정부의 상징적인 정책 전환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일본 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고 경기 침체 속에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셀프 메디케이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개정은 유통시장에 거대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편의점에서도 상비약을 판매하게 되었고 드럭스토어가 급증하면서 약국 중심이었던 의약품 시장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규제 완화 이후에는 심야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이는 원스톱 쇼핑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 변화의 수혜를 가장 전략적으로 활용한 기업 중 하나가 바로 돈키호테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가장 전략적으로 활용한 기업이 바로 돈키호테였던 것이죠. 돈키호테는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 경제적 효과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관광 인바운드 기여입니다. 돈키호테는 단순한 소매업이 아닙니다.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에게는 하나의 오락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사인 상품, 화려한 진열, 심야까지 이어지는 영업, 면세 시스템까지 갖춘 구조. 이 모든 요소가 결합하면서 매장 자체가 일종의 관광지로 변모한 것입니다. 이제 돈키호테는 물건을 사는 장소가 아니라 체험하고 소비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돈키호테가 창출하고 있는 경제적 효과 두 번째는 면세 매출 확대입니다. 2025년 6월에는 면세 매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외화 획득 측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4시간에 가까운 영업 방식은 인바운드 관광객에게 큰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투어객이 호텔에 체크인한 이후에도 늦은 밤 쇼핑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비행기로 일본에 도착하더라도 다른 일정은 소화하지 못하더라도 돈키호테 쇼핑만큼은 가능하다는 점, 이 접근성이야말로 면세 매출을 견인하는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결국 심야 영업과 면세 시스템의 결합은 시간 제약을 최소화한 소비 구조를 만들어냈고 그 구조가 곧 외화 유입으로 직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낮에는 관광이나 업무를 보고 밤늦게 쇼핑을 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지 않나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선물을 못 샀다는 말은 이제 잘 하지 않게 되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지인들에게 줄 선물까지 심야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동감들 하시죠? 이처럼 24시간에 가까운 영업은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소비 기회를 놓치지 않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곧바로 그리고 외화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돈키호테가 창출하고 있는 경제적 효과 세 번째는 심야 고용 창출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심야 시간대까지 영업을 유지하려면 상당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 브리터, 이중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에게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워킹 홀리데이로 일본에 간 뒤 돈키호테에서 근무했다는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심야 영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학업이나 다른 일정과 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심야 영업은 단순한 매출 확대 전략을 넘어 지역 단위의 고용을 흡수하는 완충 장치로도 기능하고 있습니다. 돈키호테가 창출하고 있는 경제적 효과 네 번째는
적자 점포 재생입니다. 경영 파탄에 직면했던 나가사키야나 유니의 점포를 인수해 메가 돈키호테로 재탄생시키며 지역 상권을 되살리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문을 닫을 뻔한 대형 점포가 다시 불을 밝히고 유동인구를 끌어들이고 지역 소비를 회복시키는 거점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처럼 돈키호테는 규제 완화를 기회로 삼아 심야 소비라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본 국내에 머물지 않고 아시아와 북미로까지 진출하며 일본 제품과 식문화를 해외에 확산시키는 플랫폼으로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할인 매장이 아니라 일본 소비 문화를 수출하는 창구가 된 것이죠. 오늘날 마츠모토 기요시나 돈키호테에서 화장품과 과자, 감기약을 한꺼번에 장바구니에 담는 풍경, 어쩌면 2009년 규제 완화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2009년의 약사법 개정은 일본이 선택한 하나의 정책적 결단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다른 한편으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의약품 접근성 강화,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유통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소비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변화의 한복판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단지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원격 의료 도입, 의약품 배송 허용 문제를 바라보는 데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2009년 일본의 약사법 개정이 규제 완화와 접근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소비자 편의, 상업 활성화, 그리고 공공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국 질문은 같습니다. 위기라고 판단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은 10년, 20년 뒤 우리의 소비 방식과 산업 구조를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돈키호테와 마츠모토 기요시와 같은 드럭스토어에 열광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쇼핑의 완결성입니다. 2009년 약사법 개정 이후 드럭스토어들이 대형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지자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면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동전파스나 소화제 같은 제2, 3류의 일반 의약품을 화장품, 과자, 생활용품과 함께 한 번에 면세 결제할 수 있는 구조가 확립되었습니다. 따로 계산할 필요도 없고 별도의 약국을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한 공간에서 한 번에 한 계산대로 이 원스톱 원결제 구조가 바로 관광객들이 체감하는 일본 쇼핑의 강력한 경쟁력인 것이죠. 2009년 약사법 개정은 일본 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내수 진작과 관광 수익 증대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린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통구조의 변화는 소비 방식의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일본 여행에서 바구니 가득 쇼핑 리스크를 채우는 그 즐거움은 장기 불황을 돌파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던진 하나의 승부수가 일상 속 소비 경험으로 구현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4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물론 이 성과를 오직 규제 완화 하나로만 설명할 수는 없겠죠. 엔저, 항공노선 확대, 콘텐츠 파워, 비자 완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위기라고 판단한 순간 일본은 제도의 문을 열었다는 것, 그리고 그 문을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통과한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현상의 핵심에 일본인의 실리주의와 현실주의가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실리주의나 현실주의라고 하면 상인이나 기업가를 떠올리기 쉽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오랫동안 일본을 지배해온 무사와의 관련성이 깊다고 봅니다. 위기 앞에서 명분보다 생존을 택하고 체면보다 결과를 선택하는 태도, 그 기저에는 무사적 현실 감각이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앞으로 저는 무사와 실리주의 그리고 현실주의의 연결성에 대해 차근차근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일본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열쇠, 어쩌면 그 출발점은 무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해보면 현대 일본은 장기 불황이라는 경제적 위기를 규제 완화와 관광 입국 전략을 통해 돌파하려 해왔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이어진 장기 침체는 일본과 일본인들에게 분명 하나의 거대한 위기였습니다. 제조업 강국이라는 자부심이 흔들리자 일본은 과거의 폐쇄적 태도를 내려놓고 외국인들에게 문턱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면세 범위를 확대하고 비자를 완화하고 심야 영업을 허용하고 의약품 판매 규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오늘날 쇼핑의 완결성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은 위기라고 판단하는 순간 제도를 조정하고 구조를 바꾸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엄격히 제한되었던 면세 범위를 식품, 화장품 등 소모품까지 확대한 것은 자존심보다 외화 유입을 택한 실리적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동남아시아 등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비자 면제 및 완화 정책을 시행해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열었고 현재는 일본 방문객 수가 4천만 명을 넘어서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개혁은 외부의 압력이나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일본의 경제정책과 사회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현재 일본이 직면한 초고령화와 디지털 전환 지연 및 지연 문제 역시 그들이 스스로를 궁지에 몰렸다고 판단하는 순간 어떤 파격적인 변화를 선택할지 주목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이 과정에는 규제 완화와 비자 면제 정책뿐 아니라 정부가 주도한 문화 전략인 쿨재팬 전략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쿨재팬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외화 획득의 수단으로 활용해 저출산, 고령화로 축소되는 일본 내수 시장을 보완하고 일본의 소프트 파워를 경제적 실리로 전환하려는 국가 전략입니다. 2026년 현재 일본 정부는 50조 엔 목표 달성을 위해 CJPF 어워드 개최와 지방창생 2.0 추진 등 구체적인 시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쿨재팬 전략은 이제 단순한 문화 발전을 넘어 엔즈, 인구 감소, 산업의 공동화라는 일본의 구조적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실리적 산업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쿨재팬 전략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만국 박람회와 함께 다루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일본이 역사적으로 스스로를 위기라고 인식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 역시 무사와 연결해 구성할 생각입니다.